차이나는 클라스 인문학편. 차이나는 클라스 시리즈에 새로 추가된 인문학편이다. 2개 파트로 총 8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AI 시대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룬다. 철학을 말하려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학자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로소푸스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대명사였던 것이다. 영국 철학자 솔즈베리의 존은 그는 새벽녘의 별 같았고 세상을 환히 비추어 주었다고 칭송했고,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대개 철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서양 모든 학문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논리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수사학, 시학까지 오늘날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모든 학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워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과연 2400년 전의 학자가 했던 말들이 오늘날에도 현실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충분히 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을 따른다면 한 가지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 관점을 서로 연결해 다각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그는 이방인 신분으로 플라톤이 죽은 후 소아시아의 아소스를 거쳐 에게의 레스보스 섬에 가게 된다. 레스보스 섬의 칼로니 마을에 가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주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곳에서 3년 정도 머물렀는데 이 덕분에 레스보스 섬은 역사에 남을 장소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스보스 섬에 머물면서 어부들에게 묻고 직접 관찰해 생물들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그 기록들을 엮어 책을 펴낸다. 바로 동물지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탐구한 500여 종의 동물들에 대한 기록이 집약돼 전체 9권으로 구성된 책에 담겼다. 500여 종의 동물 중엔 어류가 120여 종에 달하고 곤충과 조류도 포함됐다. 서양 생물학의 첫 출발이 된 연구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경계를 모르는 학문의 원조,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과 차이성의 문제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모든 도시엔 그리스 신전이 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 이전까지는 그리스를 로마의 아버지뻘로 여겼을 뿐 세세한 차이를 몰랐다. 그러다 빈켈만이 구분을 짓는다. 방대한 그리스 자료를 살펴보면서 로마와는 완전히 다른 예술이라는 걸 밝혀냈다. 한마디로 그리스주의는 단순함, 로마주의는 화려함이다. 빈켈만은 그리스주의를 노블 심플리시티, 즉 기품 있는 소박함이라고 정의했다. 18세기 이전 바로크 시대에는 노블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형식의 귀족 예술을 일컬었다. 그런데 빈켈만이 심플한 것이 노블하다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노블과 심플리시티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였다. 건축에 대입해보면 그리스 시대의 기둥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이전 2500년 동안 유럽의 건축을 지배해온 양식은 벽체 건축이었다. 그런데 빈켈만 이후부터 기둥 건축과 벽체 건축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리스주의와 로마주의가 갈라진 것이다. 그리스주의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기둥 중심의 건축을 했다. 반면 로마주의는 화려한 장식들을 덧댄 벽체 중심의 건축을 했다. 로마주의를 이끌던 최고 권위자는 조반니 피라네시이다. 명성이 자자해서 그랜드 투어를 할 때 로마에서 꼭 들려야 할 곳으로 피라네시 스튜디오가 꼽혔다. 그에게서 로마 건축을 배우고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돌아가면 왕실 건축가로 스카우트 될 정도였다. 2500년간 지배해온 로마 문명과 로마 건축의 1인자에게 빈켈만이라는 도전자가 등장한 것이다. 빈켈만이 건축에 미친 영향은 컸다. 그 후로 엔지니어형 건축가들이 그리스 신전에서 실용과 합리를 발견한다. 1670년대 데카르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미적분으로 무장한 젊은 건축가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엔지니어형 건축가들이다. 데카르트 키드라고도 불렸다. 대표적인 인물로 프랑스의 건축가 클로드 페로와 질 아르두앙 망사르,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있다. 근대로 넘어오면 건축 양식은 달라진다. 18세기에는 개별 건물 중심으로 기둥 구조 대 벽체 구조가 맞붙었다면 19세기에는 도시 단위로 확장된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화운동들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 그 주체가 바로 제국이었다. 프랑스 제국, 독일 제국,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영국이 도시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차가 들어오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철골 구조의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도시 계획을 하면서 그리스 신전 역할을 할 교회와 공연장을 중심에 두게 된다. 방사형 도시의 특징은 도시 중심에 가르니의 오페라나 마들렌 교회처럼 종교적 공간이나 문화적 공간을 배치한 것이다. 종교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 두 공간이 새로운 근대적 대도시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렇듯 문화사에서 파리가 위대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8, 19세기 유럽 도시의 건축 문화를 굳이 살펴본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다. 고전이나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시대에 맞게 잘 재해석해 나가는 점이 그렇다. 우리도 전통과 고전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인간 본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문명을 만들어가야 한다. 철학과 도시학을 시작으로 이 책에는 지리학, 미술, 신화 그리고 단테와 괴테에 대한 강의로 이어진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신화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갔는지도 상당히 흥미롭게 부분이다. 읽어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